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준혁입니다. 돌봄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 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헌치백이라고 하는 소설, 일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제가 제 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돌봄의 윤리에 대한 개념인 피어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헌치백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치카와 사오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작품입니다. 2023년에 발표되었고 그 해에 유명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을 해요. 이 작가는 특이한 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근세관성 근병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육이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잘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 힘든 경우도 있고 팔을 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호흡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 또는 의학적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샤카 또한 이 작가인 사오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은 좀 되게 짧은데요.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뭐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조금 주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만 그래서 무슨 비주얼이 과격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내용이 좀 그리고 표현이 좀 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부분들이 소설을 불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주인공은 소설에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사실 소통하려고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SNS에다가 되게 과격한 이야기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시설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애인 시설에 일하는 시설 노동자가 그 SNS의 글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주인공인 샤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에서 이 사건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 주인공이 바라는 것들이 되게 좀 어찌 보면 파격적 또는 위약적인 표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근데 주인공이 원하는 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임신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아이를 중절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서 그냥 드러내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사실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누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일을 하는 이 시설 노동자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해보던 이 생각을 실제로 옮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시설 노동자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와 어떤 행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그게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어떤 성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만한 구석은 오히려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하지만 이 소설의 포인트는 그런 이 어떤 주장의 어떤 파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주인공이 되게 과격한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용인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에 있지 않고 그 과정 사이사이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몸이나 사회나 또는 장애나 질병 또는 치료에 관해서 대해 생각하고 토로하는 어떤 생각들, 이야기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들을 읽어내는 게 어찌 보면 이 소설을 독해하는 가장 핵심에 놓이게 되죠. 사실 저는 이 소설의 핵심 질문을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파괴 또는 손상이라는 게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파괴되는 것은 당연히 가치를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손상하는 것, 물건이든 심지어는 뭐 생물이든 간에 손상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제 앞에 있는 컴퓨터가 망가지면 이건 가치가 없어집니다. 버려야죠. 뭐 물론 수리를 해서 써도 좋겠지만 네, 뭐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요. 뭐 저도 뭐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네, 점점 노안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해서 시력이 그래서 화면이 안 보여요. 이러면 물론 또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당장 치과 의사로서는 제 가치 또는 제 뭐 어떤 역할은 수행하게 될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반대로 물어봅니다. 정말 손상이 가치를 손실시키느냐 아니면 가치를 더하는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뒤에 질문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손상이 가치를 더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지금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자 그리고 심지어 이 소설가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면 저희는 다시 생각합니다. 작품은 물어보죠. 이 주인공의 심지어는 이 소설가의 손상된 이 몸은 그럼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질환 때문에 그리고 이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것 때문에 가치가 생기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특히나 이 소설에서 제가 제일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존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물론 손상에 대한 생각도 더 자세히 풀어볼 부분이 있고 더 좀 짚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존엄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요새 또 특히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망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회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법제화를 위한 노력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리고 뭐 직접 이 조력 사망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들, 물론 본인은 이제 하시고 그걸 돕기 위해서 같이 갔던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발표되고 뭐 영상으로나 책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존엄사 필요해. 왜? 존엄하지 못한 삶은 빨리 마치는 게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그렇지 뭐 한번 병에 걸리고 힘들고 뭐 어차피 못 나올 건데 뭐 그렇게 끔찍하게 사는 것보다 뭐 그냥 빨리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존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는 것,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삶을 계획하여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무슨 철학자가 말한 존엄이라는 의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병원에서 뭐 그냥 맨날 막 그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뭐 존엄해. 전혀 존엄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방식을 택하자. 라는 이야기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설은 존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주인공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몸이 갑자기 약화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벽 너머 옆방 입주자가 메마른 소리로 손뼉을 쳤다. 나와 비슷한 근질환으로 자리 보전 중인 옆방 여성은 침대의 이동식 변기의 볼일을 보면 주방 근처에서 대기 중인 간병인에게 손뼉으로 신호를 보내 뒤처리를 부탁한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며 말할 것이다. 나라면 절대 못 견뎌. 나라면 죽음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옆방의 그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에야말로 인간의 존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된 열반이 거기에 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옆방에서 그냥 어찌 보면 좀 불쾌하고 어찌 보면 불만족스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의 조건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디고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존엄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검토해 볼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존엄의 대안적 이해 앞에서는요. 정말 존엄한 건 뭘까요? 그냥 내가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고 그러지 못하면 존엄하지 않은 것? 아니면 사실 존엄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존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남들은 참아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조건에서도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존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지 않을까요? 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손상의 가치로 좀 더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죠. 사실 이 소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된 것 또는 이 손상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소설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임신이니 중절이니 성적 요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신체 손상의 표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상징인 것이죠. 물론 또 이야기가 워낙 과격하니까 그냥 표면 가치로 읽히지만 그 안에는 이 몸이 손상되는 것, 저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결한 것, 더럽혀지지 않는 나의 몸. 그런데 과연 그렇게 깨끗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은 던집니다. 한번 이런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심적인 고뇌를 모나리자 그림에 던졌던 요네즈 도모코의 심정 그 자체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 모나리자를 더럽히고 싶어지는 이유는 있다. 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보존되는 역사적 건조물이 나는 싫다. 완성된 모습으로 그곳에 계속 존재하는 오래된 것이 싫다. 파괴되지 않고 남아서 낡아가는 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싫은 것이다. 살아갈수록 내 몸은 비뚤어지고 파괴되어 간다. 죽음을 향해 파괴되어 가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파괴되고 살아낸 시간의 증거로서 파괴되어 간다. 그런 점이 비장애인이 걸리는 위중한 불치병과는 결정적으로 다르고 다소의 시간차가 있을 뿐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파괴되어 가는 비장애인의 노화와도 다르다. 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앞에 나오는 이 모나리자 사건은 이제 장애권 운동을 하시던 이 요네즈 도모코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모나리자 전시회가 있을 때 거기에다 오물을 투척했던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서 이 작가 그리고 이 주인공은 이야기를 해요. 나도 모나리자를 더럽히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저기 그냥 영원히 있는 것 같은 건물, 미술품 이런 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것, 그냥 순수한 것 그런 것들 물론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만큼이나 더럽혀지고 망가져가는 내 몸도
가치 있다라고 이 주인공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계속 나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손상되어 갈 텐데 그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는 의미로서 가치로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은 완전히 넌센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주인공은 그리고 작가는 비장애인의 질병이나 노화와 자신의 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몸은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딘가 망가지고 파괴되어 갑니다. 주인공은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파괴되어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두의 노화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사실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물론 더 급격하게 그리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그 파괴와 손상을 겪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나오는 장애인 그리고 주인공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가요? 나의 삶이 나의 몸이 그냥 영원히 순수할 그 청년의 때로 언제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착각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점점 나이 들면서 나의 가치를 상실해 가기만 할 뿐일까요? 아니면 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 충분히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사실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 심지어는 뭐 어떤 철학자는 뭐 아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저것이 가치를 지닌다. 뭐 물론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더 씌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저기 있는 순수한 것, 저기 있는 깨끗한 것, 저기 있는 온전한 것이 귀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몸을 생각할 때도 동일하게 생각하죠. 나의 청년의 그때, 나의 깨끗했던 그 한때, 20살 나의 청춘의 시간. 그런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점점 마멸되어 가고 소모되어 가고 점점 가치가 사라져 가기만 하는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면 저 몸도 점점 손상되어 가고 점점 다쳐가는 이 몸도 가치가 있는 걸까요? 가치가 있다면 왜 있는 걸까요? 사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노년에도 가치가 있고 우리 몸에도 다 쓸모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번 저는 늘 물어보죠. 그래서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이 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손상의 가치가 있다. 파괴의 가치가 있다는 되게 비일상적이고 전복적인 표현을 말이죠. 사실 손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상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 되게 회의주의적인 거예요. 그럼 다 부셔버리죠 뭐. 그냥 다 없어 끝이야. 우리 삶은 어차피 해봐야 쓸모없어. 그냥 더 오히려 더 망가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쓸모가 그냥 차라리 다 죽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요? 그러나 손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손상이 돌보아질 때 그 손상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손상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살피는 손길이 함께 있을 때 그 손상은 그 몸의 흔적으로 남아서 가치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손상된 것이 사실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 어떤 돌봄이 개입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손상되었으면 사실 그걸 망가져야죠. 아까 노트북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 망가졌어? 버려야죠. 하지만 다시 이게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수리하는 겁니다. 고쳐서 물론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뭐 부품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약간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게 쓸모 있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시간과 나의 추억을 담은
조금 다른 모양의 노트북으로 여기 있으려면 누군가 이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손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손상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실제로 손상이라고 그 말 자체가 이미 가치를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 말의 표현을 바꿔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손상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손상으로 초래된 변형, 그리고 그것을 돌보려는 노력이 시간과 공간에 남긴 흔적이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쓴 표현이라서 이렇게 인용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쓴 글을 조금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해풍을 오랫동안 견디어온 바닷가의 뒤틀린 소나무를 누군가는 목재로서 쓸데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평가는 목재라는 기준에선 옳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오랜 고난을 견디어온 세월의 가치를 자연만이 빚어낼 수 있는 그 형태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그때 소나무의 뒤틀림은 가치로운 것으로 능히 보존할 만한 것으로 이해된다. 저 바닷가 옆에서 자라고 있는 해풍에 시달린 소나무, 뒤틀린 소나무, 목재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목재로는 고든 나무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소나무의 뒤틀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나무가 곧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러 고난들을 겪어내고 그럼에도 거기에서 버티고 살아남은 것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오히려 곧지 않은 것이 가치를 획득하는 순간이네요. 저희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아름다운 것 또는 순수한 것, 깨끗한 것, 20대 청년의 한순간 당연히 가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고 그 잠깐의 순간이 아닌 이 80년의 순간이 당연히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나의 가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면 그게 가치가 있어. 아니 병도 가치 이런 말 그냥 어찌 보면 되게 헛된 그냥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거꾸로 손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저는 피어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에 그냥 지금 있는 거 잠깐만 해주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굳이 그게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손상 안 다치지 안 망가지는 게 좋죠.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나무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람 맞는 거 와 멋있어 그럴 사람 없습니다. 되게 오랜 기간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 그 소나무의 뒤틀림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삶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의 손상과 그를 뒷받친 돌봄이 우리 서로를 피어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돌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